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의 마지막 과목, 전자전기 계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통신기기의 사용 목적,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운항과 상관없는 내용의 항공기관 통신을 하지 않죠. 통신기기 사용 목적도 해설 내용과 같이 지금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4번처럼 하게 되면 통신 낭비, 네, 그렇죠. 굳이 이런 내용의 통신을 하지 않죠. 그래서 통신 사용 목적은 해설 박스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잘 나오니까 꼭 잘 참고하세요. 항공기 정속 구동 장치 CSD의 장착 위치로 옳은 것. CSD는 보통 4번이죠. 구동축과 발전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CSD의 실물이에요. 현재 항공기에서는 CSD가 따로 쓰이지 않고 CSD와 발전기를 하나로 합친 통합 구동 발전기, 즉 IDG라는 장치를 많이 쓰이죠. 그런데 IDG 구성품 중 하나가 CSD, 즉 정속 구동 장치이기 때문에 정속 구동 장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역할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발전기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발전기도 출력이 변할 수가 있겠죠. 엔진 회전수가 느려지면 발전기도 느려지고 반대로 엔진이 빨라지면 발전기도 빨라질 수 있겠죠. 이런 출력 변동에 따라서 출력 주파수가 계속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발전기로부터 전압과 주파수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되는 그 주파수 출력이 계속 변동이 생기면 객실 내에 조명 장치가 불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고 항공기 조종실 계기 장치나 어떠한 전원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정속 구동 장치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주파수, 항공기는 보통 400Hz의 출력 주파수를 사용하죠. 그 주파수가 엔진 회전수에 변화하지 않고 꾸준히 400Hz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장치에 의해서. 내부에 이제 유압 펌프, 유압 모터, 그리고 기계식 가버너와 같은 그런 유압 장치들이 다 내부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변동에 따라서도 가버너가 계속 조절을 하죠. 회전 속도나 발전기의 그 회전 속도나 주파수를 꾸준히 같은 주파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데 위치로는 이제 엔진 구동축과 발전기 사이에 있어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보기류죠. 보기류. 기어박스 부분인데 기어박스는 각종 펌프들이 장착되어 있는 곳이죠. 펌프뿐만 아니라 스타터도 있고 IDG,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 구동 발전기도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이 보기류에 다양한 펌프나 발전기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다 물려 있어가지고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다 같이 작동이 돼요. 이런 펌프들이. 그에 따라서 개통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연료 펌프가 작동되면 연료도 흐르고 윤활 개통 펌프도 작동이 되면 그 개통도로 이제 윤활유가 흐르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유압 펌프도 작동이 되면 작동유가 흐르게 되겠죠. 또한 IDG도 같이 물려 있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전기가 생성돼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기류 그 기어박스에 IDG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IDG는 이 구동축, 엔진의 구동축이죠. 스타터로부터 동력이 전달되면 구동축이 돌고 기어로 맞물려 있는 이 구동축이 수직축이 또 전달이 돼서 엔진의 메인 샤프트, 그 중에서도 엔투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게 돼요. 이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축 부분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엔진에 있는 그 블레이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 원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CSD는 IDG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와 구동축 사이에 CSD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출력 주파수를 일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CSD의 기본 역할과 구성품, 그리고 장착 위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전자장치. 간단하죠? GPS.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사고 탐구 장치 중 CVR에 대해 틀린 것. 여기서 사고 탐구 장치는 블랙박스를 말하는데 그 블랙박스 종류 중 하나인 이 장치가 바로 칵핏 보이스 레코더라 해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말하죠. 보기를 지금 하나씩 보시면은 최소한 30분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맞고
조종실 내에서 대화, 엔진 등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기록되기도 하고 열이나 충격에 견디도록 동체 후미에 있는 캡슐 용기에 저장되어 있고 원리는 보통의 테이프 리코더와 같으나 동시에 6개의 채널의 녹음이 가능하다.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6개의 채널이 아니라 4개의 채널이죠. 실제로 항공기 동체 후미에 이런 식으로 밝은 주황색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이제 2개의 구성으로 해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과 비행 자료 기록 장치 FDR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보통 FDR도 이제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DFDR이라 하는데 기존의 FDR보다 기록할 수 있는 채널 수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이에 따라서 사고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항공기 동체 후미에 장착하는 이유가 보통 항공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동체와 날개에 연료 탱크가 있죠. 추락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연료 탱크 그 폭발 위험성으로 전방 부분은 거의 손실이 돼요. 그런데 꼬리 날개 부분은 파손율이 거의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공학자들이. 그에 따라서 동체 후미에 내열성, 내진성의 그 캡슐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죠. 음성 기록 장치 CVR에 대한 특징은 지금 강조 표시된 부분처럼 조종실 내의 소음, 말, 조작음이나 기장, 부기장 등의 대지 통신. 이 말이 지금 좀 약간 이상한데 이제 지상 간의 통신을 말하는 거죠. 지상 간의 통신이고 기내 통화 내용, 그리고 최소한 30분간의 기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 외에도 열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캡슐에 저장되어 있고 원리는 보통의 테이프 리코더와 같으나 동시에 4개의 채널이 녹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 채널 첫 번째는 기장의 마이크로폰, 헤드셋 또는 스피커로부터의 음원, 두 번째 채널은 부기장의 마이크로폰, 헤드셋, 스피커로부터의 음원, 세 번째 채널은 조종실 내의 소음, 말, 조작음, 그런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들, 그런 것들을 말하죠. 네 번째 채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승무원석의 헤드셋의 음원. 이렇게 네 개의 채널이 기록된다는 것. 이 내용도 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에 사용하는 전선의 크기, 굵기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 바로 전류죠. 왜냐하면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도선 내에서 흐르는 주울열이 발생이 돼요. 이 주울열과 도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류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저항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류를 첫 번째로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관제기관이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는 레이더의 질문에 응답하는 장치로 항공기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장치, 바로 4번이죠. 여기서 키워드를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관제기관이 항공 용어에서 ATC라고 표현을 해요. ATC는 에어 트래픽 컨트롤의 약어죠. ATC 트랜스폰더가 어떤 장치냐면 현대 항공기에 있어서 대부분 100%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항공기가 트랜스폰더로부터 지상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 장치를 통해서 항공기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상에서 관제탑에서 해당 항공기의 위치나 거리, 고도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트랜스폰더 장치인데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항에 1차 감시 레이더와 2차 감시 레이더 2가지가 있어요. 1차 감시 레이더에서 전파를 송신하면 트랜스폰더로부터 그 전파를 다시 수신 전파를 쏘는데 이때 레이더가 그 전파를 모두 수신했을 때 항공기의 위치를 산출해내고 2차 감시 레이더에서는 송신한 전파를 항공기와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다시 수신해서 전파를 쏘게 됐을 때 이때 항공기의 식별기호, 비행 고도, 거리, 방향 다양한 정보를 전파에 실어가지고 레이더에 제공을 해줘요. 이에 따라서 수신한 레이더는 이제 각각의 정보들을 관제기관 ATC 레이더에 제공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관제탑 레이더에 각각의 항공기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요. 이에 따라서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가 필요로 할 때 해당 항공기의 편명, 그리고 위치, 방향, 고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역할이 바로 ATC 트랜스폰더예요.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기관의 배기가스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되게 잘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유형인데 바로 열 전대식 온도계를 많이 쓰이죠. 영어로 서머커플인데 서머커플은 엔진 가장 끝단에 터빈 블레이드 끝단 쪽에 이렇게 침처럼 튀어나와 있고 이 침이 여러 개로 병렬로 연결돼서 평균값을 지시를 하죠. 원주 방향으로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몇 가지 또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이 서머커플의 금속 재질 조합 그 중에서도 크로멜 알루멜은 최대 14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터빈 기관의 EGT, 이그저스트 가스 템퍼러처, 배기가스 온도 측정에도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하나 또 더 알려드리면 서머커플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 기전력이 발생되는 원리에 따라서 전원이 알아서 작동되는 그런 장치였죠. 그 원리가 바로 콜드 섹션과 핫 섹션 부분에 서로 다른 온도 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된 기전력을 펜 케이스 쪽에 장착되어 있는 EEC라는 슈퍼컴퓨터가 수감했을 때 그 정보를 조종실로부터 이제 제공받을 수 있게 조종실에 아이카스 계기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산화 해가지고. 그래서 EGT가 현재 이 항공기가 몇 도인지 나타내죠. 이 내용도 잘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항공 계기들 중에서 공기 흐름의 동압을 이용한 계기, 바로 속도계죠, 속도계.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보셨을 텐데 보통 동정압 계기는 속도계와 승강계, 고도계 세 가지 계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속도계를 한번 보시면은 배관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 두 개가 바로 피토관 그리고 정압공인데 이 피토관에서는 전압을 측정하고 정압공에서는 정압이 측정돼서 두 압력의 차압인 동압, 지금 베르누이 방정식 그 공식을 응용해서 동압이 산출됐는데 그 동압을 계기 내부에 적용이 되면 속도를 지시를 하죠. 속도 지시는 이 그림처럼 속도계 내부에 공압이라는 프레셔 캡슐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고 수감함에 따라서 캡슐이 수축 팽창을 이루게 돼요. 그에 따라서 가동부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가동부는 지시바늘을 또 움직이게 하죠. 그에 따라서 속도를 지시하는 이 속도계의 원리. 속도계는 동압을 이용해서 한다는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출력을 조절하여 부하를 일정하게 분담시켜주는 장치, 바로 CSD죠. 3번. CSD는 아까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병렬 운전을 할 때 교류 발전기가 서로 출력이 달라지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는 역전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역전류가 흐르게 되면 하나의 발전기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발전기가 출력이 동일하게 일정하게 같은 주파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분담시켜주는 장치를 하죠. 이에 따라서 항상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도 일정 주파수 400Hz가 나올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 장치 CSD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내비게이션 라이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내비게이션 라이트는 항공기 비행 진행 방향에 있어서 다른 항공기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켜는 라이트죠. 외부 조명등인데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그 답안이 1번이죠.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왼쪽 날개는 빨간색, 오른쪽 날개는 초록색, 그리고 꼬리 날개는 백색. 따라서 좌적, 우, 녹, 미, 백 이렇게 외워두시면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역할과 기능, 다른 항공기에 대해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 진행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 내용 강조 표시된 부분은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수평 상황 지시계, 줄여서 HSI. 이 계기는 자이로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바로 2번이죠. 강직성. 실제로 HSI 이 계기를 보시면 다른 말로 방향 자이로 지시계라고도 하는데 방향을 지시하는 그 계기는 보통 자이로스코프의 강직성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강직성이란 말은 이 계기 내부에 팽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팽이가 외력을 가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해요. 이에 따라서 비행기 자세가 어느 정도 변화함에 따라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도 지시를 하고 현대항공기에 있어서는 이 HSI가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서 현재는 ND라는 종합 전자 지시계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타나 있죠. 항공기 현재 위치도 알 수 있고
비행 예정 코스도 나타나고, 그리고 주변 무선국에 대한 방향도 알 수 있고, VOR 스테이션을 통해서 현재 방위각 정보도 알 수 있고, 진대기 속도와 그라운드 스피드, 그리고 풍향, 풍속,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받죠. 이 계기를 통해서. 따라서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쓰이는 자이로의 특성은 바로 강직성. 그 반대로는 항공기 선의 경사각을 알 때는 자이로의 협동성을 이용을 하죠. 이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난이도가 현재 상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말장난을 해놓은 보기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도선이 길면 길수록 자기장은 점점 약해지죠. 그리고 직선의 와이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를 중심으로 동심원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고, 전류와 자기장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가 전류 방향일 때 나머지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된다. 맞는 말이고,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 방향은 왼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가정할 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 틀렸죠?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죠. 그 법칙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란 사람이 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오른손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된다면 이 전류 중심으로 주위에 동심원의 자기장이 발생된다. 이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앙페르.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체의 저항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 바로 공기 밀도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들인데, 공기 밀도가 아닌 고유 저항값. 공식도 보시면은 길이가 길면은 저항은 길어지죠. 저항은 높아지죠. 그리고 단면적이 좁아지면 마찬가지로 저항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온도랑 저항도 관련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 이 로우 표시가 바로 고유 저항값인데, 이 공식을 약간 이렇게 말장난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로우가 보통은 공기 밀도로 역학에서 쓰이는데 전기에서는 고유 저항값으로 쓰이죠. 이 공식만 아시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죠. 항공기 정전 용량식 연료량계의 프로브로 사용하는 것. 바로 콘덴서죠. 3번. 항공기 실제 날개 보시면은 날개 내부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퓨엘 프로브라 해서 연료량을 측정하는 콘덴서예요. 콘덴서. 그 콘덴서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액체와 연료의 서로 다른 유전율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계기의 지시를 하죠. 그에 따라서 실제 항공기 조종실 계기에도 이렇게 아이카스 계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외부에서도 퓨엘 스테이션이라 해서 오른쪽 날개 커버 액세스 판넬을 열면은 액세스 도어라죠. 737에서는 액세스 도어를 열면은 이런 지시 장치들이 나와요. 이때 넘버 2 퓨엘 탱크와 센터 탱크, 그리고 넘버 1 퓨엘 탱크 해서 연료 잔여량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렇게 수치로 나와요. 이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료 측정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퓨엘 프로브. 이 퓨엘 프로브는 콘덴서라는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다음 중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바로 4번이죠. 스태틱 인버터인데, 이 인버터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류기이죠. 정류기는 2번이죠. 레티파이어. 이 원어에 대해서도 전자전기 계기는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기회로 보호장치 중 규정 용량 이상의 전류를 차단시키고 리셋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 바로 3번이죠. 회로 차단기. 회로 차단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기장석과 부기장석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스위치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스위치들 있죠? 이 스위치가 바로 현재 과전류가 흘렀을 때 회로를 차단한 상태예요. 다시 눌러주면 그 회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두꺼비집이 비슷한 예시죠? 두꺼비집도 높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동으로 가정 전기를 잠깐 차단하죠. 그리고 다시 그 두꺼비집을 스위치를 또 누르면은 전기를 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개념이죠.
회로 차단기와 퓨즈의 차이도 재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짚고 넘어가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회로의 단락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 보통 회로가 단락되거나 이제 저항값을 측정할 때, 절연 상태를 측정할 때 바로 3번이죠, 저항계. 해설 내용과 같이 단선된 곳 또는 단락되거나 저항값을 측정할 때는 저항계를 사용한다는 이 내용. 간단한 문제죠. 다음 중 둘 중 하나라도 입력이 1이면 출력이 1인 논리 회로, 바로 3번이죠, OR 게이트. 논리 회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OR 게이트 아니면 AND 게이트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하나라도 1이면은 출력이 1인 특징이 있고, AND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이어야 출력이 1인, 이런 논리 회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특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오토파일럿 시스템 피치 축 제어 기능이 아닌 것. 바로 2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피치 축, 그 가로축을 제어하는 기능과 관련성이 있는데 기수방위 설정은 보통 수지 축과 좀 관련이 있죠. 피치 축 제어 컨트롤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버티컬 스피드 모드라 해서 항공기가 고도 변화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률이 필요로 할 때 제가 직접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승률 또는 하강률을 직접 조정을 해서 해당 고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Altitude Hold 모드라 해서 항공기가 특정 고도에 접근했을 때 그 고도를 계속 유지해서 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Altitude Hold 모드를 딱 키면은 오토파일럿이 그 해당 비행 고도를 꾸준히 유지시킨 상태로 비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피치 홀드 모드는 난기류 속에서 비행했을 때 항공기가 난기류에 의해서 피치 모멘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현상에 따라서 고도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치 자세를 제어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실제로 조종실 가운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MCP라 해서 모드 컨트롤 파넬이 있는데 이 MCP가 바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컨트롤 파넬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항공기 속도를 제어해주는 오토스로틀 컨트롤 기능들이 있고, 그 옆에는 헤딩, 항공기의 그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비행할지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옆에는 고도 관련되어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항공기 버티컬 스피드라 해서 상승률과 하강률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여기서 항공기 피치 축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은 여기 고도 부분과 버티컬 스피드 부분을 설정을 하겠죠. 만약 조종사가 13,000피트 해당되는 고도에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다이얼을 돌려서 13,000피트까지 다이얼을 계속 돌려요.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항공기를 14,000피트까지 상승시키게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상승률과 하강률이 너무 지나치다. 그럴 때 이 버티컬 스피드 스크롤이 있어요. 이 스크롤을 통해서 상승률 또는 하강률을 조절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해당 고도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 고도로 계속 비행을 유지해야겠다 필요로 한다면 이 밑에 홀드 버튼이 있어요. 그 홀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고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한 상태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MCP 판넬을 통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이 MCP에서는 속도, 방위, 그리고 고도, 상승률, 하강률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그 판넬이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약어의 원어 표시가 틀린 것. 1번이 틀렸죠. PFD는 파일럿이 아니고 프라이머리 플라이트 디스플레이죠. PFD 외에도 ND와 ESDS도 시험 문제에 원어 표기가 틀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PFD 비행자세 지시부에 표시되지 않는 데이터, 바로 2번이죠. 루트 데이터는 ND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계기에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PFD에 나타나지가 않죠. PFD 계기는 737 항공기 기준으로 배치도를 보시면은 대부분 항공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끝단에 양쪽에 기장석과 부기장석에 PFD가 있고 그 옆에 항법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ND,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엔진의 주요 파라미터와 시스템의 각종 상태 메시지를 나타내주는 메인 아이카스와 악스 아이카스, 이에 따라서 계기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이 내용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PFD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통 계기 배치도를 보시면은 T자 배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왼쪽에 속도계, 가운데는 자세계, 오른쪽은 고도계, 승강계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아랫부분에는 방향지시계 이에 따라서 T자로 지금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또 부수적인 데이터들을 또 보시면은 이제 CMD라 해서 커맨드 바라 해서 현재 조종사가 오토파일럿 버튼을 켰는지 안 켰는지 상태 메시지를 나타내줘요. 오토파일럿이 켜지면 CMD 문구가 나타나죠. 그 위에 SPD라 해서 스피드, 오토스로틀 또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상태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조종사가 설정한 그 오토스로틀 속도값이 얼마로 유지해서 비행할 것인지 그 속도 설정값도 나오고 고도 설정값도 나타나요. 지금 38,000으로 세팅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38,000으로 오토파일럿이 유지해서 그 고도를 유지해서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 오른쪽에는 승강률을 나타내는 승강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데이터들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문제 지문 중에서 플라이트 패스 벡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플라이트 디렉터랑 가운데 부분에 이 좌표를 좀 나타내는 게 있어요. 항공기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패스 벡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자세가 틀어졌을 때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벗어나게 돼요. 현재 항공기 중심으로부터 비행 롤축, 피치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심이 벗어나는지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두세요. 항공기에 각각 다른 코드가 지정되어 있고 코드를 송신하면 주파수를 수신한 항공기 중에서 지정된 코드와 일치하는 항공기에만 조종실에서 램프에 점등시킴과 동시에 차임을 작동시켜 조종사에게 지상국으로부터 부르고 있는 것을 알리는 장치. 상당히 문제 지문이 되게 길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지상국에서 해당 항공기를 호출할 때 쓰는 그 장치, 바로 셀칼 시스템이죠. 셀렉티브 컬링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선택 호출 장치를 말해요. 이 장치는 보통 HF와 VHF 통신 장치를 매개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HF 같은 경우에 VHF보다 잡음도 심하고 통신 품질도 좋지 않죠. 그 노이즈로부터 조종사가 계속 노출되고 있으면 조종사 또한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필요로 한 경우에 해당 항공기를 부를 때 쓰는 장치예요. 말 그대로 호출 장치예요. 호출. 작동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영상과 같이 항공기별로 각각 알파벳이 4자리가 부여되어 있고 지상국에서 그 알파벳에 맞는 코드를 입력하고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음성음과 같이 조종실 내에서 이렇게 HF 버튼에 콜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차임이 울려요. 이에 따라서 조종사가 지상국으로부터 해당 항공기를 호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셀칼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아놓으세요.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 문제는 현재 난이도 상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보기를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답이 있어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는 직류를 연결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틀렸죠? 교류 정류자 전동기는 다른 말로 만능 전동기, 영어로 유니버셜 모터인데 유니버셜 모터는 직류와 교류가 겸용이에요. 따라서 직류를 연결해도 작동을 하죠. 2번은 회전 계기에는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기 전동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틀렸죠. 3번도 지금 틀렸는데 교류에 대한 작동이 용이하고 부하 감당 범위가 큰 특성이 바로 유도 전동기를 말하죠. 4번이 정답이죠.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전기자 또는 계자의 극성 중 하나만 바꿔야 한다. 전동기별 각 특징인데 지금 가역 전동기라 해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려면 전기자나 또는 계자의 극성 중 하나를 바꾸면 방향이 바뀐다고 나와 있죠. 이러한 전동기를 바로 가역 전동기라 부르고 아까 1번 보기에 있던 교류 정류자 전동기, 다른 말로 만능 전동기인데 이 전동기는 교류와 직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에 대한 작동 특성도 우수하고 또 시동이나 계좌 여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하 감당 범위도 넓은 특징도 있고,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계기의 삼상 동기 전동기를 사용해서 보통 엔진의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고 나와 있죠. 각 전동기별 그 특징을 하나씩 좀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지금 3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때 28V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오음에 작용된 전류량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음의 법칙과 키르이호프 제1법칙에 대해서 그 이론을 아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풀이를 한번 보시면 오음의 법칙은 여기서 전류를 구할 때 합성저항분의 전압을 나눈 값을 말하죠. 이때 합성저항은 전체 저항값을 말해요. 그래서 42ohm이 나오고 이 값을 전압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0.66A 값이 나오는데, 이때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키르이호프 제1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저항에서도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음의 저항에서도 마찬가지로 0.66A가 작용이 되죠. 나머지 저항도 마찬가지로 0.66A가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직렬 상태에서는 항상 동일한 전류값이 흐르게 돼요. 병렬에서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때 문제 지문을 보실 때 직렬인지 병렬인지도 잘 보셔야 되고, 또 이때 오음의 법칙과 키르이호프 제1법칙에 대한 이론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전류 흐름에 대해서 저항이 가장 큰 물체, 바로 절연체죠. 절연체는 크게 종이나 유리 또는 고무,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라 하죠. 다른 말로 부도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의고사의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 계기 과목을 모두 리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모의고사 항공기체 과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